네,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신경학과 전문의 신현진입니다. 오늘 보니까 배경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배경이 화사하게 이 봄 날씨를 연상하게끔 아주 아름답게 또 창문도 있고 꽃도 있고 또 잎사귀도 있고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화창한 봄 날씨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봄철에는 늘 황사 먼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들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손 잘 닦으시고 또한 밖에 나가서 외출하실 때에는 꼭 여러분들 바람 많이 불고 그럴 때 선글라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안약에 대한 것들인데요. 우리가 사실 안약 많이 사용하고 쓰지만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암과 세기 전까지는 안약이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이거를 선생님께서 왜 처방해 주신지 몰랐었고 그냥 막 썼었고요. 심지어는 쓰다가 뭐 남이 쓰던 안약도 그냥 안약이니까 다 좋은 거겠지 해서 저희 뭐 어머니가 처음 받은 약도 눈에 넣기도 하고 또 오래된 것도 넣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먼저 저희가 올바른 약의 사용법은 그 약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출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안약의 모든 것들, 우리가 안과에 사용하는 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재미나게 하나 또 준비했는데요. 한국에는 없는데 미국에만 있는 또 안약들이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또 안약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아마 이렇게 통 안에 막 쓰다 말다 막 안과에서 받았다가 말다 안약들이 있을까 하면 오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약은 버려도 되는 거구나. 이 약은 다음에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오늘 한번 방송을 들으시고 그런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용하는 것들은 안약이 있고요. 연고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연고랑 안약의 차이는 무엇이고 또 언제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될까요? 먼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눈의 구조를 한번 좀 둘러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눈꺼풀이 있고요. 눈꺼풀은 눈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아래 눈꺼풀을 밑으로 이렇게 딱 벌리면은 이렇게 흰자가 노출되면서 이 공간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 흰자를 결막이라고 하고요. 눈을 싸고 있는 하얀 아주 비닐 같은 얇은 막인데요. 이 비닐 같은 얇은 막은 쉽게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저분한 손으로 특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지저분한 손으로 눈을 막 비비는 경우에 이 결막이 확 부풀어서 엄마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응급실로 아이를 데리고 오고 그러기도 합니다. 사실은 큰 병은 아니고 이 막은 아주 얇기 때문에 잘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또 약에 좀 잘 가라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을 벌리면은 요 나오는 결막과 결막 사이의 공간을 우리가 영어로는 포링스 결막 구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석은 굉장히 우리 안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저수지처럼 안약을 담고 있으면서 눈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때 선생님들께서 안약을 넣을 때는 고개를 젖히시고 아래 눈꺼풀을 살짝 밖으로 젖히세요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포링스 아래 눈꺼풀 눈 구석에다가 안약을 점안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공간에 안약이 싹 들어가면은 이 공간이 이렇게 저수지처럼 바구니처럼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을 머금고 있으면서 눈에 이렇게 고루 퍼지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눈을 아래 눈꺼풀 밑으로 당긴 다음에 안약이나 연고를 넣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은 손가락으로 이제 안쪽 눈구석을 지그시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샘이 있고요. 이 눈물샘은 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 공급, 영양분을 만들어서 눈물로 만들어서 눈에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이 눈물샘에서 눈물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눈물은 이렇게 밑으로 들어와서 눈에 영양분도 공급하고 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먼지도 청소한 다음에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나가는 하수도가 바로 요 눈물길입니다. 위아래 눈물점을 통해서 이렇게 눈물길이 있는데 요것이 바로 이제 코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약을 넣었을 때 찝찝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요 눈물관, 눈물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약을 넣은 다음에 이 눈물 안쪽 눈구석을 막는 이유는 약이 이제 눈에 오래 머물고 또 전신적으로 흡수되지 말라고 그렇게 누르는 거죠. 약 중에는 굉장히 농도가 미미하지만은 전신적 영향을 주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그시 눈 안쪽을 누르면은 전신적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약이 눈 안에 오래 머물면서 그 효과를 또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를 막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그시 한 1분 정도 맞고 있으면 되는데요. 사실은 저도 약을 낼 때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의 단면을 보면은요. 이렇게 앞에 투명한 차유리층 역할을 하는 각막이 있고요. 그 뒤에 수정체가 있습니다. 수정체가 혼탁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백내장이라 하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요렇게 망막이 있습니다. 옛날 카메라에 이제 필름 역할을 하는 것이 망막이죠. 상이 들어오면은 이 필름에 맺히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는 비트러스 휴머, 우리 유리체라고 그래서 말랑말랑 투명한 젤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눈 모양도 유지도 시켜주고 눈도 보호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이 중에서는 황반변성이나 망막의 병 때문에 안과에 가신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선생님께서 "눈 안에다가 직접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주사기에다가 바늘로 눈 안에 직접 바늘을 넣어서 약물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망막이라는 공간 뒤쪽에 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고농도로 약이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 이 망막에 병이 있을 때에는 안약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눈에 직접 주사를 넣어서 약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요 앞방, 이 전방이라는데요. 요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시면은 요 부분입니다. 요 아까 이 수정체하고 요 각막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압이 있는 것처럼 눈에도 눈의 압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방수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서 방수라는 물이 끊임없이 눈 안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선무체라는 부분에서 이 방수 물이 만들어져서 요 물이 앞으로 흘러나와서 요렇게 앞쪽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가서 요 전방이라는 곳에서 흡수가 되면서 이게 눈 뒤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어떤 안약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오래 점원했을 경우에 이 전방을 망가뜨리면서 안압을 울리는 약들도 있고요. 또한 반대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녹내장 약들은 이런 눈의 압을 낮추기 위해서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 요 방수 생성을 억제하거나 이 나가는 하수도 이 전방에서 방수가 나가는 하수를 늘려주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안압이 높아지는 경우 이 전방이 막혀 가지고 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고안압이라고요. 안압이 높아지면은 이 뒤에 있는 시신경이 이제 압박이 됩니다. 자꾸 안압이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신경이 망가지는 걸 우리가 이제 녹내장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녹내장 약들은 대부분이 안압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눈에 약물을 전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수적인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비침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요 침수적인 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눈에 직접 바늘을 찔러 넣어서 약물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경우는 요 결막 아까 말씀 눈을 싸고 있는 얇은 비닐 같은 데다가 바로 살짝 바늘을 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약물을 투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눈에 직접 바늘을 찔러 넣는 것보단 덜 침수적이면서 요 결막 밑에 약이 퍼져서 눈을 계속 눈에다 공급하기 때문에 또 보다 더 고농도로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직접 주사 아니면 바늘로 해서 결막 밑에 약물을 이렇게 볼록 넣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보다 많이 쓰는 방법들은 이런 거죠. 안약이나 연고를 넣는 것이죠. 그래서 안약은 쉽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넣을 수도 있고요. 연고 같은 경우 좀 끈끈하죠. 끈끈한 건데 이런 거 눈에 넣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연고 같은 거 넣으면은 굉장히 눈이 뿌옇고 불편한데 이거 안약보다 안 좋은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약 같은 경우는 점도가 낮죠. 덜 끈끈하죠.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 그다음에 저항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야 흐름이 없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말해서 연고는 눈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효가 오래 지속되는 반면에 되게 뿌옇고 불편하고 끈끈하고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고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이나 아니면 기계를 만지는 분들이 연고를 넣고 뿌옇게 보였다거나 아니면은 운전하시다가 연고를 넣어서 뿌옇게 보인 상황에선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심을 하겠지만은 반대로 연고가 쓸모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이들한테 약을 넣을 때 애들이 어떻습니까? 막 울고 난리를 치죠. 그러면은 눈물이 막 나오기 때문에 이 약을 넣어도 이게 눈물하고 다 쓸려 내려가서 약을 넣은 건지 만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연고를 넣으면은 연고 자체가 빨리 쓸려 내려가지 않고 오래 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는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안약보다 연고가 더 효과적인 제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주 쓰는 안약과 안연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또 그다음에 신경안과 제가 신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안과에서 사용되는 약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끝으로는 한국에는 없는데 미국에만 있는 안약들을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주 쓰는 안약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안약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항생제가 있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알레르기 약, 그다음에 인공 눈물 요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들을 섞어 놓은 복합제가 있습니다. 요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쓰시는 약이 '아 내가
안약 받은 게 어느 카테고리구나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항생제인데요. 우리가 눈에 감염을 일으키는 균주들이 있습니다. 균주 보면은 황색 포도알균 이렇게 포도알처럼 생긴 균들이 있고요. 녹농균 이렇게 생긴 녹색 녹농균, 페렴알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감염을 잘 일으키는데요. 이런 약들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3세대 퀴놀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안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들은 이 녹농균이나 포도알균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요 퀴놀론 중에서도 3세대들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3세대의 우리가 성분명은 레보플록사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약 중에서 끝으로 나는 게 카신 이런 거나 아니면 앞에가 레보자가 들어가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레보플록사신 계열 퀴놀린 제제 항생제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수술한 다음에 백량 수술한 다음에 비가목스, 가티플로 이런 약을 받는데 이런 것들은 4세대 퀴놀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장점들은 굉장히 강한 약들이고요. 내성균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통은 수술한 다음에 감염을 강력하게 억제할 때에 그때 쓰는 약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센 약을 쓸 필요는 없죠. 우리가 다시 말해서 소총으로 잡을 수 있는 거를 대포로 잡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빈대 잡으려고 초고산환 태우지 않는 것처럼 일부러 과다하게 센 약을 쓸 필요 없습니다.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정도의 항생제를 쓰시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안약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쓰는 스테로이드 안약 이름들이 프레드포르테, 메톨론, 그다음에 로테프로 이런 약들이 우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저희가 칼의 양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레르기나 몸에 기타 염증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는 그 염증을 죽이는 아주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 스테로이드 염증을 낮추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감염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 몸의 염증 반응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 반응이 줄어들면은 몸에서 균과 싸우려고 달려드는 어떤 여러 가지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이게 얘네들이 좀 쉬었다 갑니다. 우리가 지금 염증이 줄어드네 싸울 필요가 없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감염은 활성화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스테로이드 약을 쓸 때는 염증이 더 심할 때 감염보다 염증이 문제될 때 그때 선택적으로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가 이제 프레드포르테인데 이건 여러분들 아마 백리장 수술 받으신 분, 망막 수술 받으신 분들이 수술 후에 받아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약 중에서는 보면은 현탄약이라고 써 있고 흔들었을 때 있는데 현탄약은 말 그대로 이게 뿌연 부유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 부유물을 잘 흔들어서 써야지 골고루 약이 안약과 섞이면서 눈에 잘 들어가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테로이드 약들은 현탄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어 쓰는 것을 기본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스테로이드 안약은 염증을 낮추는 데 굉장히 좋지만은 이런 오랜 약들을 장기간 쓰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안압을 올릴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약을 장기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가 안과에서 눈의 압력, 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면서 문제가 없을 때에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플로메프론 약이 있는데 아까 같이 그런 프레드포르테보다는 염증 억제 효과가 좀 덜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덜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합병증, 안압을 올리는 스테로이드 합병증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고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한테도 쓸 수 있는 그런 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같은 프레드포르테는 굉장히 눈 뒤쪽까지 흡수가 침투력이 강한 약인 반면에 이런 플로메트론 약들은 눈 뒤쪽까지는 잘 안 가고 주로 이제 앞에 각막 표면에만 잘 머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 깊은 쪽의 염증이 예를 들어 포도막염이나 이런 쪽에는 우리가 프레드포르테 약을 써야 되지만은 이 앞쪽에만 적용하는 이런 약들은 그런 뒤쪽에 있는 포도막염 이런 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질환에 맞게끔 약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이런 로테프론 약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합병증, 안압을 높이는 합병증들을 낮추는 그런 목적, 낮추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압이 높은데 스테로이드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선택적으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안약을 안과에서 많이 쓰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 뒤쪽에 포도막염이 있을 경우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안구 건조증도 우리가 일종의 눈에 안구 표면 염증이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나 아니면 이제 알레르기, 결막염 이런 염증일 때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이제 알레르기 안약이 있는데요. 알레르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기 물리고 막 긁으면 어떠세요? 막 빨갛게 부풀어 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레르기 있으면 흰자가 부풀어 오르고 굉장히 가렵고 그렇습니다. 그때 많이 쓰는 약들이 우리가 항히스타민 제제, 또 비만세포 안정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비만세포는 기본적으로 몸 안에서 염증 물질을 팍 퍼뜨려서 이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세포들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히스타민이라는 염증 물질입니다. 때문에 이 히스타민이라는 염증 물질을 잡는 것들이 바로 항히스타민제고요. 이 비만세포가 진정돼서 이런 히스타민을 분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비만세포 안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가장 많이 쓰는 알레르기 안약은 이 항히스타민제와 비만세포 안정제가 같이 섞여 있는 복합제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이름들은 뭐 릴레스타, 파제오, 파타데이 이런 약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알파데이 같은 약들은 일회용으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알레르기 약을 뭐 1년 365일 넣는 분들은 좀 드물죠. 그래서 보통은 계절성으로 잠깐 그랬다가 또 금방 좋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저도 한 병 따면은 한 병을 채다 못 쓰고 그냥 버립니다. 보통은 우리가 약을 개봉하면 보통 한 달 쓰고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아깝기 때문에 한 병을 다 쓰는 것보다 이렇게 일회용을 싸가지고 한두 개 쓰고 또 놔뒀다가 또 다음에 쓰고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인공 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자꾸 쓰는데요. 인공 눈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카복시 메틸 셀룰로즈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성분이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알루론산 필러 이런 것들 보이시죠? 물을 흡수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그래서 카복시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름명을 뭐 누넨, 리프레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아마 가장 많이 쓰는 인공 눈물 지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히알큐, 카이닉스, 뭐 히알레인 이런 히알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보면 이런 히알루론산 제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0.1%, 0.18%, 0.3%막 다양하게 있는데 이 농도가 높을수록 점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눈에 이렇게 아약을 넣었을 때 그 인공 눈물이 눈 표면에서 오래 머물고 또 수분 저장력이 좋기 때문에 그 눈물약으로 효과가 강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눈에 오래 머문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항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뭐 고농도이면서도 저항감도 개선시킨 그런 약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항감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농도가 높다고 해서 꼭 저항감이 낮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연고들이 있는데요. 많이 쓰는 역시 연고 또한 항생제 연고, 또한 스테로이드 연고, 그다음에 항바이러스 연고, 안구 건조증 연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생제 연고도 마찬가지로 성분이 퀴놀론 성분으로 된 연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타리비드 연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고요. 그밖에 테라마이신 또 토브라마이신 이런 연고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토브라마이신은 이제 소아과에서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퀴놀론 제제들이 아이들 이제 골 성장 이런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경구약 먹었을 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이제 소아에서 안정성이 다른 것보다는 연구가 많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소아과 선생님께서는 조금 더 토브라마이신 약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기본적으로 안과에 쓰는 약들은 굉장히 먹는 약에 비해서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약들도 소아한테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포러스, 뭐 맥시트롤 연고가 있는데 바로 이 연고에는 이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거죠. 항생제랑 스테로이드가 서로 섞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도 잡고 염증도 잡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고들을 오래 바르는 경우에는 안압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고를 가장 많이 쓰는 경우에는 아마 눈 주변에 수술을 하고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눈 주변에 찢어져서 아니면은 눈 주변 성형 수술하고서 안연고를 보통 많이 바르는데요. 그때 바르는 안연고가 보통 항생제, 균을 죽이기 위한 항생제랑 또 염증을 가라앉혀서 흉을 많이 지지 않게 하는 스테로이드 섞여 있는 이런 종류의 연고들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고들을 우리가 이제 쓰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장기간 사용 시에는 안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압을 체크해 보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바이러스 연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바로 헤르페스 감염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눈 주변 수포들이 뽀록뽀록 올라옵니다. 이럴 때 바로 쓸 수 있는 연고가 바로 헤르페스 연고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이제 안구 건조증 연고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잘 쓰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리포직이라는 게 있고요. 또 듀라티어즈라는 게 있는데 점도는 요 듀라티어즈라는 게 훨씬 높습니다.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눈물 같은 경우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은 기본적으로 맨 바닥에 점액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층이 있고 바깥에 기름층이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와 같은 역할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샌드위치에서 밖에 기름층을 보충해 주는 것들이 바로 연고입니다. 연고에는 기본적으로 기름 성분이 있어서 눈에 오래 머물게 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연고에 기름 성분을 통해서 이 눈물 맨 바깥에 기름층을 보충할 수 있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면신경 마비 있는 분들은 눈이 잘 안 감깁니다. 그래서 눈이 노출되는데 이런 경우에 눈이 노출되면 눈이 충혈되고 마르고 그러겠죠. 이런 데에 연고를 넣으면은 요렇게 눈이 떠져서 안 감기는 분들을 연고가 대신 메꿀 수가 있고요. 눈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면 마비가 있는 경우에도 연고가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또 그중에서는 주무실 때 눈을 뜨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선생님 굉장히 눈이 따갑고 아파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연고를 눈에 넣고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고증, 건조증 연고들은 눈물 밖에 있는 기름층을 보충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맨 안에 있는, 맨 안쪽에 있는 점액층이 있는데 요걸 보충하려면은 여러분들 안약 중에서 디쿠아 포졸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뭐 DRQ, 디쿠아수 앞에서 D자가 들어간 약들은 요 눈물 샌드위치의 맨 안에 있는 점액층을 보충하는 그런 건조증 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이런 점액층을 공급하는 안약도 넣고요. 또 수성층을 보충하는 히알루론산 안약도 넣고요. 또 기름을 보충하는 연고도 넣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생님과 상의해서 맞게끔 약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봄철인데요. 봄철 각 결막염 이렇게 봄철에 알레르기 심하면은 굉장히 막 우리가 어떤 경우에 눈이 충혈이 심하고 이런 염증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면은 안압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런 알리무스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건 타크로리머스라고 사실은 나쁘게 말하면 화감제일 수도 있는데 이제 면역을 낮추는 굉장히 강력한 약입니다. 이것들을 굉장히 농도를 희석하고 약화시켜 가지고 눈에 안전하게 만들어서 안약을 쓰는 약들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공막염이나 아니면 알레르기가 심해 가지고 뭐 눈에 혼탁까지 생긴 또 특히 소아들 경우에는 이런 약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그다음에는 제 소개시킬 약들은 몇 가지 녹용약 약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녹용약이 있는 분들도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녹용약 약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방수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눈에 이제 안압을 만드는 방수가 있는데 방수를 떨어뜨린 약, 그다음에 방수의 유출을 증가시킨 약, 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면대에 있는데 세면대에서 물이 막 넘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물을 안 넘치게 하려면은 수도꼭지를 잠그든지 아니면은 하수도를 넓히는 거죠. 그래서 하수도를 넓히는 약들이 대부분 우리가 프로스타글란딘 제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수도꼭지를 잠가 가지고 방수가 덜 나오게 하는 약들이 베타 차단제, 아마 알파2에 작용하는 약물들, 그다음에 탈산 탈수 억제제 이런 약들이 바로 안압을 떨어뜨려요. 녹내장의 방수 생성을 억제해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내장 예방약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가리온이, 큐아렌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활성산소에 의한 스트레스를 낮추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수성체 단백질의 변성을 막아서 백내장이 더 심해지는 걸 막는데요. 사실은 요즘에는 뭐 백내장 수술 자체가 워낙 기술이 발달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많이 처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한눈은 이미 실명해 가지고 한눈의 수술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이미 나이가 굉장히 드셔 가지고 수술이 어려운 경우나 전신 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이 당장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백내장을 더하지 말라고 있던 백내장이 더 진행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약들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밖에 여러분들 약국 가시면 선생님들 눈이 불편한데 선생님 약사님 눈이 불편한데 약 좀 주세요 하면은 많이 처방하는 약들이 바로 이런 비타민 안약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들에는 뭐 혈관 수축 성분도 있고요.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항알레르기 성분도 있고 해 가지고 눈에 여러 가지 불편감이 있을 때에 충혈도 좋아지고 가려움도 좋아지고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런 혈관 수축 성분 있는 약들을 오래 넣다가 끊으면은요. 반동 현상이 있습니다. 반동 현상이라는 게 오히려 충혈 억제 효과가 약이 떨어지면은 혈관이 더 확 늘어나는 거죠. 더 충혈이 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잠깐 쓰는 건 좋지만은 내가 당장 병원에 못 가기 때문에 잠깐 쓰는 건 좋지만은 이런 약들을 장기간 가방에 넣고 쓰는 거는 사실 추천해 드리지 않고요. 눈이 불편할 때는 반드시 안과 선생님한테 상의해서 나한테 맞는 약을 선택적으로 쓰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아이봉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눈을 세척하는 세정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눈물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항균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눈물을 우리가 없애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먼지가 많은 곳에 갔다가 온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약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눈에서 제일 좋은 눈물이기 때문에 그걸 쓸려 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눈꺼풀을 청결하게 약들이 있는데 이런 블레파크린, 오큐소프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눈꺼풀을 닦아주면은 우리가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기름샘에서 또 기름 분비가 풍부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눈 건조증에도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그 밖에도 신경안과에서 사용하는 약들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약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이 바로 혈청약입니다. 어떤 거냐면은요. 여러분들 피 있죠. 피에서 피를 쫙 뽑습니다. 피를 뽑아 가지고 원심분리를 합니다. 원심분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무거운 혈구는 가라앉고요. 혈장은 위에 딱 뜹니다. 그 혈장 안에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영양 성분들도 있고요. 거기서는 염증을 낮추는 항염증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구는 가라앉힌 다음에 혈장을 채취를 딱 한 다음에 그 채취한 혈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안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약을 어디다 쓰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구 통증을 가지고 오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눈을 다친 분들 아니면은 뭐 라섹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눈이 굉장히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다치든지 아니면 건조증이 너무 심하든지 그러면은 각막에 있는 신경들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활성화되고요. 그런 신경들은 이제 우리가 뇌로 가서 뇌에서 자극을 줘서 두통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인 눈물약이나 이런 걸로만으로는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경병성 통증이라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런 자가 혈청약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생님, 저는 뭐 눈을 다친 다음에 굉장히 눈에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잡니다. 이런 경우에 혈청약을 좀 처방을 해서 드리고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 필로칼핀입니다. 필로칼핀은 옛날에는 녹내장 약으로 썼었고요. 지금은 워낙 좋은 약이 많기 때문에 이걸 녹내장약으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공을 기본적으로 작게 그런 수축시키는 역할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약을 굉장히 희석시켜서 처방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긴장 동공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동공이 한쪽은 작은데 한쪽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긴장 동공이라는 병은 원인 모르게 내가 이유가 없게 동공 한쪽에 수축하는 그런 섬유들이 손상되면서 동공 수축이 잘 안 되는 병인데요. 환자분들이 보통 선생님 눈부시다고 이렇게 저한테 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약을 넣으면 동공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필로칼핀을 희석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이 동공 긴장 동공에서 동공을 일시적이지만은 동공을 이렇게 수축시켜서 그런 불편한 증상들을 완화시키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사이클로포리스라는 약이 있는데요. 요 사이클로스포린은 기본적으로 건조증이 심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갑상샘 눈병증이라 해서 이렇게 눈이 커지면서 눈이 돌출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고 이런 분들이 눈에도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눈 표면에 염증을 낮추는데 이런 사이클로스포린이 도움이 된다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건조증에도 쓰지만은 이런 갑상선 눈병증 환자분들이 눈이 따갑고 아프고 이런 충혈되고 이런 경우에도 요 약을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허혈성 시신경 병증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시신경에 피가 안 통하면서 이게 시신경이 붓고 그다음에 눈이 안 보이는 병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허혈성 시신경 병증은 치료약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선생님 어떤 약을 좀 추천해 주실 약이 없네요." 그러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허혈성 시신경 병증은 많은 연구에서 뚜렷하게 효과적인 약을 찾아낸 병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직 약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논문들에서는 이런 허혈성 시신경 병증에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논문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염증을 낮추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 라 이제 비줄타란 약이나 알파간이라는 약을 환자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비줄타란 약들은 기본적으로 이 약에 요 시신경 주변으로 해서 혈류 순환을 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나온 녹내장 약이고요. 요 알파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방수 생성을 억제하는 약인데 이게 중추신경계를 통과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들에서는 이런 알파간이라는 약들이 동물 모델에서 사람 말고 동물 모델에서 신경 보호 효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런 약들을 처방해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사실 그 말이 맞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뭐 안압도 좀 높으신 분들이
어떤 약을 꼭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끝으로 이제 한국에는 없는데 미국에만 있는 그런 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통 이런 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로 시장 규모, 또 경제성, 또 보험급여 정책, 또 규제 및 허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쓰는 약이라 하더라도 한국에 이제 들어오려면은 허가도 필요하고요. 허가에 따른 돈도 필요하고 아마 또 마케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눈썹이 길어지게 한다고 해 가지고 녹내장 약 중에 그 프로스타글란딘 성분을 갖다가 요거를 눈썹이 길어지게 하는 약으로 바꿔 가지고 한참 한국에서 시판되던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썹 길어지게 하는 약이 한국에서 맨 처음에 녹량약으로 쓰이던 것들이 눈썹 길어지게 효과가 있다고 발견된 다음에 나왔는데 다시 시장에 철수했는데 그 이유가 약이 너무 비싼 거예요. 개당 뭐 15만 원씩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철수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이 미국에서 있는데 한국에서 없는 경우에는 이런 규모, 경제성, 또 우리나라 보험급의 정책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했을 때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에서는 좀 잘 안 팔리겠다 이런 약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놀젤민, 옥살베이트라는 약이 있는데요. 요거는 신경병성 각막염에 대한 치료약입니다. 우리가 헐페스라는 병이 있는데 헐페스에 걸리면은요 각막이 망가지고 신경이 망가집니다. 헐페스 조스트나 이런 병이 걸리면은요. 그러면은 문제가 우리가 각막에 있는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인물이 들어오거나 해도 잘 못 느낍니다. 근데 굉장히 큰 문제인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눈에 어떤 감각을 느껴야지만 눈을 깜빡거려야지 눈물이 만들어지는데 각막의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눈물이 잘 안 만들어지고 각막에 혼탁이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 중에서도 이 헐페스 조스터를 눈에 앓고서 한쪽이 이런 신경 영양 각막염이 와 가지고 혼탁돼서 시력도 안 보이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치료약이 바로 이 옥절베이트한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조합 인간 신경 성장 인자를 만든 거라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감각신경 성장을 돕고 이런 손상 후에 회복을 도와주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6번 8회를 넣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썼을 경우에 이런 각막 상처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입증을 했는데 문제는 단점은 가격입니다. 이 3만 불인데요. 3만 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달 쓰려면 약값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거의 9천만 원이죠. 그래서 2달치 아까 9천만 원. 여러분들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단점이 이런 고가인 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 털바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거 약은 그 비강내로 뿌리는 건조증 약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비강내에도 신경이 있는데 이런 신경을 자극을 하면은요. 이런 신경이 요렇게 따라가서 이제 뇌에 있는 3차 신경절로 가서 이 뇌에서 또 눈물을 분비하는 신경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 자극을 통해서 다시 눈물을 분비하는 신경을 자극을 해 가지고 눈물을 분비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썼을 때에 이미 많은 분들에서 눈물 분비가 늘어나더라.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판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 스프레이를 칙칙 뿌려서 그 스프레이 약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3차 신경, 코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을 자극해서 그것이 눈물을 분비하는 그런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단점은 비용입니다. 이제 무려 650달러라 되는 것이죠. 이제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병당 뭐 8-90만 원 정도 이제 하는 아주 고가의 약물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공 눈물은 안구에 직접 점화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파킨슨이나 손이 막 떠시는 분들은 약을 넣을 때 막 다 흘리십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코에 분무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 손을 떠는 분들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약을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인공 눈물은 수시로 넣어야 되지만은 보통 이건 이제 1일 2회 분무로서 충분히 눈물 분비를 증가시켜 주고요. 인공 눈물은 아무리 좋지만은 우리의 진짜 눈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요런 이제 스프레이는 이제 눈물샘 분비를 자극시키는 거기 때문에 진짜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더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너무 고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엄니크라는 약도 있는데요. 이 약들은 안검하수, 후천성 안검하수에 쓰는 약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눈꺼풀을 올려주는 근육 중에서 뒤에 뮬러근이라고 해서 요 근육이 있습니다. 요 근육을 자극하면 눈이 커지는데요. 그 근육을 자극하는 바로 약물이 이 알파2 아델린 수용체 자극 약물입니다. 요 약을 넣으면은 눈이 살짝 커지게 되는데요. 이제 엄니크에 선전하는 약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을 넣었더니 이 졸린 눈이 선명해지더라.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눈 주변에 보톡스를 맞았는데 눈이 처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호르너 증후군이라 가지고 갑상선 절제술을 받고서 요로 눈으로 가는 교감신경이 이제 약간 처져 이제 교감신경 브랜치 다 다쳐 가지고 뭐 처진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안검하수를 교정할 때 "수술이 싫다." 이런 경우에 이런 이제 약을 넣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효과는 한 5-6 시간으로 약을 넣을 때 일시적으로만 생기는 거고 하루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2-3 번은 넣어야겠죠. 그리고 결국 이제 효과가 단기 효과고 약값이 비쌉니다. 한 229 불 이제 한 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사실은 40만 원 정도 하면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수술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약이기 때문에 아마 일시적인 안검하수 정도에는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리준비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산동을 풀어준 약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안과 가신 분들은 아마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안과 선생님들이 "오늘은 산동하고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산동하면은 동자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눈 안을 선생님이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산동 검사하는데 아마 산동해 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눈부시고 또 가까운 것도 안 보이고 그날 업무도 못하고 불편하시죠. 그래서 요런 동자가 커진 동네를 다시 수축시켜 주는 약입니다. 약이기 때문에 이런 내가 바로 또 업무를 봐야 되는 경우에 이런 약들을 넣는 경우에 굉장히 좋겠죠. 산동 효과를 바로 줄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공에 있는 동공 이완근과 수축근이 있는데 수축근에 작용해서 동공을 빨리 이렇게 수축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인데요. 마찬가지로 비쌉니다. 값이요. 비싼데 이 30회 용이 이제 $300니까 이제 하나에 이 한 바이알에 $10, 한 바이알에 한 이제 15,000원 정도 하는 것이죠. 굉장히 비싸고요. 효과가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빠르빠르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좋아지고 이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약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뷰티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약물인데요. 노안 약물이에요, 노안 약물. 이 뷰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공을 작게 축시키는 아까 말씀 필로카핀 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공을 작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초점 심도가 깊어지는데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 접사할 때 초점 심도를 깊게 하려면 조리개를 좁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공이 작아지면은 초점 심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가까운 게 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공 수축제를 넣으면은 동공이 작아지면서 가까웠던 게 잘 보이면서 노안이 교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써서 노안을 교정하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 단점은 이 약값이 만만치가 않죠. 이 약값이 뭐 한 달에 3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을 이제 오래 넣었을 경우에 아까 이제 약에 대한 이제 다른 부작용들 뭐 예를 들어서 망막 박리나 또 가성근시 이런 것들이 아주 조금이지만은 살짝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때문에 요런 약들도 우리가 있지만은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메이보 이런 약들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눈물은 기본적으로 점액층이 있고 물층이 있고 기름층이 있는데 요 기름을 보충해 주는 눈물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물막 외에 이 지방층, 지질층을 보충해 주는 그런 막을 만들어 주는 약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싸죠. 월 비용이 800 불입니다. 800 불이기 때문에 하루에 4번 넣는 이 800 불짜리 약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사실 쓰는 것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로틸라노라는 약이 있는데 요것들은 우리가 눈에 사는 진드기를 없앨 수 있는 약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도 진드기가 있냐고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생긴 게 무섭죠. 요게 바로 데모덱스라는 진드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눈꺼풀에 안검염이 있는 분들은 뭔가 눈에 이렇게 매달리는 게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이 데모덱스가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으면은 눈이 충혈되고 눈꺼풀이 염증도 일으키고 따갑고 또 건조해지는데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죽이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안약이 바로 요 로틸라라는 약이고요. 원리는 이 이제 가바게이트 클로라이드 채널이라 해서 진드기가 이게 없으면 죽기 때문에 요거를 억제시켜 가지고 진드기 못 살게끔 우리가 이제 마치 스프레이 이제 모기약이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렇게 진먼지들을 죽이는 약들인데 단점은 역시나 매우 고가입니다. 요 한 바틀 10ml가 바로 이제 2,000불, 2,000불이니까 거의 한 280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쓰기에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요즘에 새로 나온 약 중에서는 또 엑소조 마약도 있는데요.
요거는 아직 상품화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사실 저도 요런 약들을 개발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엑소솜이라는 것은 세포 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물질인데요. 세포 사이에 어떤 신호 전달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 안에 성장 인자도 있고 여러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기세포를 만들 때 줄기세포의 배양액에 많은 엑소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거를 선택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우리가 안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여러 가지 염증이 있을 때나 아니면은 안구 표면이 회복돼야 될 때 이런 것들을 넣어 주면은 그런 성장이 회복되고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엑소솜 줄기세포 배양액을 가지고 우리가 안약을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요것들은 일부 또 나라에서는 실험적으로 쓰고 있는 약 나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40분 동안 이제 쉴 새 없이 안약을 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도 빨리 하면 소개해 드렸는데요. 안약은 지금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만들고 있고 또한 새롭게 여러분들 더 눈을 건강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과 또 다양한 종류의 약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안약 종류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 한번 집에 분류가 안 돼서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안약이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번 올라온 질문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은 님 인공 눈물 대신에 점안겔 같은 것도 있는데요. 혹시 더 그 효과가 좋은가요? 밤에 넣으라고 하던데 매일 사용해도 되나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 눈물은 기본적으로 눈물약이기 때문에 저항감이 좋습니다. 겔 같은 경우에는 지방 성분, 연고이기 때문에 눈에 오래 머물 수 있는 대신 단점은 끈끈하죠. 그래서 저항감이 떨어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밤에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밤에는 주무시면서 눈물약을 4시간 만에 일어나서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한 번 넣고서 눈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약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눈물 연고 같은 점안겔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넣으면은 눈에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잘 때 주무실 때에 안약을 못 넣기 때문에 겔을 넣고 주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점안겔 같은 게 인공 눈물 성분의 겔이라면은 매일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눈물 연고들은 지방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층의 바깥 지방층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눈을 뜨고 주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안면마비에서 눈이 다 안 감기는 분들한테 특히나 이런 검은 겔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 밤에만 써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안구증이 심한 분들은 제가 낮에도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분 경우에는 낮에도 쓰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운전 직전이나 뭔가 위험한 것을 다룰 때에는 그때를 피해서 쓰는 것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권희님 안녕하세요. 제가 안과 쪽 다녀오니 알레르기라 하네요. 그래서 약국 가서 안약을 처음 맞고 왔는데 안약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한 내에 써야 하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약 받으시면은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안약을 처방할 때 뭐 안약을 1년치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1년 뒤에 오서 1년치를 드리는데 약이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이 그 유통기간을 넘어가면은 반드시 약사님과 말씀을 드려서 약을 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약을 개봉하면 일회용은 보통은 이제 하루 이내 바틀로 된 병은 우리가 한 달 이내에 쓰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일회용은 이제 보존제가 안 들어가 있고요. 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존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달까지는 써도 되지만은 약을 쓰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눈썹에도 닿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은 이게 오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 성분이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유통기간도 있고 유통기간 안에 있는 약을 쓴다 하더라도 개봉했을 경우에 바틀은 보통은 이제 한 달 정도 쓰고 그 이후에는 버리는 것이 좋다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몬맛 사탕님 혹시 사이클로스포린 이걸제 받았는데 이거는 어떤 약인가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염증을 낮추는 데 쓰는 약입니다. 이 사이클로스포린은 우리가 이제 먹는 약으로는 면역 억제제가 기본적인 성분 베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신장 이식을 했다든지 이럴 때 면역이 높으면은 신장 이식받은 것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면역을 낮추는데 이런 염증, 면역을 낮추는 약들을 굉장히 희석시켜서 눈에 문제가 없게끔 만든 약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조증 같은 경우도 눈에 염증을 만듭니다. 염증을. 눈이 건조하면 눈 안에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염증을 낮추기도 하고요. 또한 갑상선 눈병증처럼 안구 표면에 염증이 있을 때에도 이런 사이클로스포린이 염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여러 가지 표면에 안구 표면에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에 이런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 또한 쓸 수 있고
건조증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단점은 이게 좀 따갑습니다. 따가운데 보통은 한 2-3주 쓰면 대부분 적응이 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이클롭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건조증이 저도 있는데 저도 이 약을 넣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도 항생제 처방 받았는데 혹시 한 번 열면은 최대 며칠까지 안약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항생제를 오래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람 사랑님 감사합니다. 요 질문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항생제 사용하면 요거 내성 때문에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시는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얼만큼 오래 어떤 약을 쓰면 내성이 생기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연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항생제 안약에 있는 약 성분 자체 농도가 굉장히 우리가 먹는 것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내성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분들은 꼭 필요한 만큼은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약에 대해서 얼만큼 오래 사용이 되는지 아직까지 여기서 정해진 룰은 반드시는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쓴다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을 한번 열면은 마테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그다음에 우리 일회용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 내에 쓰고 버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을 쓸 때는 항상 여러분들 손을 닦고 쓰시면 제일 좋고요. 눈썹에 안 닿게 약을 넣으시면은 제일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히어로틴님, 눈 밑 꺼풀에 농이 있어서 째서 농을 제거하고 난시가 심해졌는데 시술 후 안약으로 인해 시력 저하가 생기나요?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안약 때문에 시력이 눈이 나빠지고 시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연고나 아니면 일부 안약을 넣으면은 그 안약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어 약간 좀 이렇게 눈을 뿌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약이 머물러 있으면서 안구 표면에 약가루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눈이 뿌열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드포르테 같은 현탄약이 있죠. 제가 아시는 분은 포도막염이 있어 가지고 그 프레드포르테 약을 탁 넣었는데 약을 넣고서 눈이 안 보인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밤에 12시 자정에 눈이 안 보인다 약 넣고서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약 자체에 스테로이드가 있으면은 그게 현탄약이기 때문에 약가루 때문에 약을 넣으시면은 뿌옇게 일시적으로 안 보일 수는 있지만은 눈을 깜빡거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약 가루가 쓸려 내려가면 다시 보입니다. 그래서 안약 자체가 눈을 망가뜨리거나 시력을 떨어뜨리지는 않고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눈에 농이 있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래끼가 있으면 다래끼 때문에 이 혹이 안구를 누릅니다. 누르면은 각막 표면을 울퉁불퉁 변화시키기 때문에 난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시력이 변할 수 있는데요. 약 자체의 영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래끼로 인해서 난시가 생긴 경우에 다래끼를 째면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잘 먹고 잘 자기님, 알레르기 때문에 파지오를 처방받았는데요. 파제오는 눈 가려울 때만 한 번 사용하나요? 아니면 며칠 동안 치료약으로 사용해야 되나요? 말씀을 주셨는데요. 파제오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에 한 번 쓰는 걸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하루 정도 충분히 약효가 갈 수 있는 안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환자분께 기본적으로 이제 1-2주는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게 통연성 알레르기 굉장히 알레르기가 반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이상도 이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 말씀 못 드렸지만은 알레르기 안약은 이제 파지오 말고도 여러 가지 약들 뭐 이제 류코트리엔 제제 억제제부터 해서 굉장히 다른 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파지오를 썼는데 잘 안 들은다 그러시면 선생님과 상의해서 다른 종류의 약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비빅님, 인공 눈물 중에서 유분이 함유된 제품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방 성분이죠. 지방 성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고가의 이 지방의 막을 안정시키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메이보 같은 약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고가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 지방 성분을 보충하려면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거는 눈물 연고를 주무실 때 넣을 수 있고요. 아니고 그리고 또 눈물의 점액층을 보충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쿠아졸이라는 약이 디쿠아스 뭐 디쿠아로 끝나는 약들이 점액층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런 약들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박기등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평소에 눈이 퍽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한번 넣었더니 너무나 깨끗하고 맑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주 넣어도 되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는 염증약인데 건조증에 넣으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저도 처방을 해 드리고 있는데 단점은 장기간 썼을 경우에 눈에 압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주 정도, 한 달 이상은 잘 쓰지 않고요. 짧게 쓰고 환자분들께는 꼭 말씀드리는 게 이 안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약 효과가 좋다 보니까 A 병원에서 받아서 쓰다가 또 A 병원 선생님이 안 주시면 또 B 병원 가서 또 받아서 쓰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고 그러지만은 장기간 쓰는 것은 추천해 드리지는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염 집밥님 일회용 안약은 12시간 안에만 사용하고 버리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회용 안약은 기본적으로 안약 안에 이제 보존제가 없기 때문에 땄으면은 그 시간 정도 안에서 이제 한 번 쓰고 이제 버리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이라고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 네. 그리고 이제 체리 블라썸님 망막 열공이 있어도 점안액 사용이 괜찮을까요? 초기 레이저 시술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셨는데요. 망막 열공이 있어도 점안액 사용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시술은 망막 구멍이 있으면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망막 구멍이 더 넓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망막 열공이 더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열공 주변에다가 우리가 압정을 박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 시술이 열공에 더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코맘님 안녕하세요. 하이박이라는 안약은 누구나 지속적으로 히아박이라는 약은 사용을 되나요? 네, 요거는 눈물약의 한 종류인데요. 요 약은 굉장히 좋습니다. 요 약은 굉장히 이제 특수하게 마트를 만들어서 안에 이제 보존제가 없지만은 균이 안으로 못 들어가게끔 만드는 굉장히 특수한 안약입니다. 그래서 일회용 눈물의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보존제가 없는 일회용 눈물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병의 장점, 보관하기 훨씬 편하죠. 이 장점을 동시에 갖춘 약이기 때문에 일회용 눈물약처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눈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 히아박이 약이 바틀 자체가 아주 잘 돼 있어 가지고 밖에서 균이 못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못 들어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꾸로 안약도 안에서 바깥으로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려면 약간 거꾸로 해 가지고 이제 약간 살살 누른 다음에 써야지 눈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약을 처방하면은 이제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이 히아박을 쓰면은 눈물약이 안 나와서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써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리 블라썸님 인공 눈물 미세 플라스틱 논란도 궁금합니다.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 미세 플라스틱 논란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연구도 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 따르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안구 표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동물 실험 연구 결과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사람 데이터로서는 좀 더 장기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아주 소량 자체가 얼마만큼 우리가 안구 표면에 해를 줄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회용 인공 눈물 따면은 처음에 한 방울은 버리고 그 다음 방울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걱정되시면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정창영님 65세 여성분이시고요. 눈꺼풀 연축으로 신경과 의원에서 보톡스를 맞았는데요. 더 이상 주사 치료가 불가해서 종합병원 전화하니까 보톡스 의원에서 시술을 한 달에 안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안검 연축에서 보톡스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용량이 적은 경우가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놓는 부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놓는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논문들은 이제 최대한 눈꺼풀 표면에 붙여서 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눈꺼풀과 눈썹 사이에도 한 번 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놓는 부위하고 용량을 높이시면은 안검 연축은 대다수에서 보톡스로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또 이렇게 다른 또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밖에 아름다운 봄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봄 여러분들 만끽하시고 그리고 밖에 갔다 오시면은요. 손 잘 씻으시고 손으로 눈은 만지질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눈 오래오래 보존하셔서 100세 시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